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과 이번 주 토요일 네. 광주로 갔는데요. 예,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 광역시입니다. 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구에 있습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 주 토요일 1월 19일 낮 2시에 이완배 기자의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네, 뭐 늘 하던 연대와 협동이 필요한 이유와 제가 꿈꾸고 있는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책에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자 오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가슴 따뜻한 감동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 오시면 됩니다. 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송정공원역에서 가깝더군요. 네.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500석 정도 자리 마련했는데 광주라서 저희가 500석으로 했습니다. 광주의 이름값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500석 자리를 잡았는데 자리가 남는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전혀 그건 아닌데 어쨌든 자리는 널찍하니까요. 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광주에 계신 많은 민주시민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12월 21일자로요. 런던 특파원들과 장하준 교수가 가졌던 인터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당시 장하준 교수가 한국 경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표현한 것이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대문짝만하게 실렸고요. 심지어 이현주 의원 따위가 동의를 하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예. 저는 그 제목과 기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두 곳에서 장하준 교수의 새로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예. 두 인터뷰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맥락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오마이뉴스 인터뷰가 더 잘 전달이 돼서 이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오마이뉴스 제목은 장하준 교수 따옴표 문재인 정부 더 좌파적으로 가야 복지 획기적으로 늘려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따옴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인터뷰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 경제학자 장하준의 면모에 맞는 제목이 나왔죠.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금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것. 이건 너무 자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예. 둘째는 산업정책을 펼치는데 4-5개를 탁 집어서 국가가 밀어붙이자는 대목.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국가는 점쟁이가 아니고 아마 장 교수께서도 그 5개가 뭔지 모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셋째는 조선일보에만 보도된 내용인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한국 경제가 사달이 난다.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여서 장 교수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 셋 중 2개에 대해서 장 교수가 상당히 명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잘 알다시피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정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경제사회 정책이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추진돼 왔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정말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주변 결과들이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이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현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장하준의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장 교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연구실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경제를 망쳤으면 얼마나 망쳤겠는가. 그렇게 경제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몇천 원 올리고 무조건 돈 덜 쓴다고 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는 이어 곧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라며 특유의 어법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말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997년 이후 20년 정도 흘렀는데 우리 경제 산업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금융시장 개방을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정책의 폐기, 여기에 정부는 돈 안 쓰는 게 좋다는 식으로 자린고비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제3의 길을 추구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지 않은가. 정말 이대로 계속 간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기본적으로 저성전과 고령화 시대에서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에다가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처럼 교육 문제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나. 물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바꿔서 성과가 드러나긴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궤도를 수정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 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은 장 교수께서 절박함을 표현하다가 나온 말이다라는 거죠. 표현 자체는 조금 과하긴 한데 장 교수께서 이 정도로 해명을 하셨다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학문적 업적을 볼 때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목, 산업정책으로 정부가 4-5개를 찝어서 밀자는 대목인데요. 장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자로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당연히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말하는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야구 해설하는 사람에게 너가 그렇게 잘 알면 직접 공을 던져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여전히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구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을 직접 던져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 교수께서 해설을 하시면서 지금 저 투수는 팔 각도가 잘못됐어요. 그걸 고쳐야 돼요.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가 던져봐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팔 각도를 그러면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올리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될까요?를 해설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자는 직접 공을 던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팔 각도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설이죠. 그런데 여전히 장 교수께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여전히요. 대신 5개 산업을 콕 집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자가 먼저 예전에도 복지는 투자라고 말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재교육이 중요하게 됐다. 그러기 위해선 생활이 안정돼야 한다. 노동자들이 재교육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다면 개인과 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권이라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OECD 선진국 중에 한국이 사실상 복지국가로는 꼴찌 수준이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자유한국당 등에선 슈퍼재정이라며 반대가 심했다. 라고 물으니까요. 훨씬 더 예산을 써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노동자 재교육뿐 아니라 의료, 타가, 육아시설 등에 투자해서 획기적으로 바꿔놓으면 어떨까? 한국 여성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데 경력 단절 등을 줄이면서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더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에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0%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은 25에서 30% 수준인데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OECD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보더니 돈을 더 쓰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국내에선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자린고비처럼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조건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산적인 곳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복대를 확대해야지.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맞다. 그렇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온 국민들 입장에서도 실망하지 않겠나. 요 이야기는 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라는 거죠. 적극적 재정 정책. 예. 그렇습니다. 장 교수께서는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빚을 더 낼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뛰어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도 있었지만 자유당 쪽이나 보수는 국민들이 정부가 빚을 내거나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일을 본능적으로 씹어대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정부가 쓸데없이 돈을 더 쓴다고 공격을 하고요. 신재민 씨는 정부가 빚을 더 내서 이자로 낭비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이럴 때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이 이런 지적을 해주면 참 와닿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정 아직 매우 건전합니다. 오죽하면 OECD에서는 한국 정부 보고 돈을 더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복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복지에 돈을 더 써야 됩니다. 라는 장하준 교수의 조언은 정말로 매우 공감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의아해했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사달이 난다는 대목은 이번 두 곳 인터뷰에서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대목은 조선일보만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장하준 교수께서 하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말은 장하준 교수 입에서 나왔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많은 오해들이 풀렸습니다. 충분히 해명도 됐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다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예. 그건 사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닌 거죠. 여전히 장하준 교수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경제학자고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서 늘 따뜻한 고언을 멈추지 않았던 존경할 만한 학자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일부 매체에서 자극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야기의 맥락을 보지 않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예. 당시 런던 특파원들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요. 런던에 특파원을 둔 언론사는 주로 돈이 많은 보수 언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두중동이 중심입니다. 예. 그러면 언론이 자극적으로 다뤘다고 말하기보다 애초부터 이런 언론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도사들이거든요. 근데 잘못 얽히면 사람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요. 바보로 만들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보면서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만 이 인터뷰를 못 보신 분들은 아직도 장하준 교수의 진심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장하준 교수가 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애초에 그 인터뷰를 안 하셨던 게 낫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더 꺼내냐면 이 장하준 교수님 이야기는 절대 아닌데요. 진보적인 원로 지식인 분들 중에 이상하게 말년에 조중동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평생의 업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마 좀 생소한 이름이실 텐데 윤소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신데요. 작년에 은퇴를 하셨죠. 예.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모르시지만 이분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 좌파 진영에서 정말로 한 획을 그은 경제학자입니다. 네, 가장 진보적인 마르크스주의자 중 한 명이었고 신식국독자라는 한국 사회의 분석 틀을 제시한 그러니까 당대 진짜 넘버 원, 투를 다투던 진보 학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작년 5월에 은퇴를 앞두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아, 그때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기사 제목을 보면 남한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주의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일단 돼 있고요. 소제목이 노동자주의는 집단이기주의일 뿐 이문열 작품 다시 읽으며 재평가 중 역사는 비극, 소극, 사기극으로 반복 노무현식 인민주의 부활 우려대 이렇게 소제목이 4개가 뽑혀 있어요. 근데 윤소영 교수님의 진위를 떠나서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걸 왜 중앙일보하고 하셨냐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 윤소영 교수께서 노동조합도 나쁜 놈들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고 심지어 리영희 교수도 나쁜 사람이고 백낙천 교수도 나쁜 사람이고 김상권 부총리도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내가 요즘 이문열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문열을 다시 공부하고 있다. 이문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여름 이문열의 고향인 경북 영양에 내려가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리영희 선생을 비판하면서 이문열을 다시 공부한다.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작년 5월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1년쯤 됐을 때죠. 노무현식 인민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그런 인민주의를 정치가적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정치를 PR로 나눠 적대시하고 의회 정치를 무시하고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쇼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적 사기다. 기존의 성장론과 대비되는 반경제학이다.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진보적 지식인이 문재인 정권에 얼마든지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다 진보적인 아젠다로, 진보적인 프레임으로 정부를 비판해야지, 지금 윤소영 교수가 이야기를 한 쇼통이나 의회 정치를 무시한다거나 이건 전형적인 자유당 쪽 프레임이거든요. 예. 이걸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걸 중앙일보에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소득중도 성장론은 경제학적 사기다. 이것도요. 그냥 동의할 수 없다. 혹은 내 생각에 옳지 않다. 이 정도로 끝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사기라고 부르면 임금주도 성장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미하엘 칼레키 같은 유럽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중동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한때 진보 지식계에 거두였던 분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때 조중동이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유혹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나를 아직도 부르는구나. 내가 나가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쓴소리 해야지. 그런데요, 그 선생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중동은 선생님들의 진심을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과거 좌파 거두가 지금 정권을 씹어줘라. 이걸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꼭 악용해 먹으려는 의도를 가진 조중동을 통해서 해야 되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유튜브도 열려 있고 페이스북도 열려 있잖아요. 온전한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윤소영 교수 인터뷰에 대해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당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인은 말을 할 때는 해야 하지만 입을 닫을 때는 닫아야 한다. 정작 해야 할 때는 하지 않다가 하지 말아야 할 때 보수 언론에 공개적으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조중동은 그런 사람들을 잘 집어내서 활용한다. 윤소영 인터뷰는 정년 인터뷰를 거부한 서관모 교수의 깔끔한 처신과 대비된다. 그런데 이문열, 김문수를 이해하기 위해 경북 영양에 간다고? 이문열 옆 동네 출신 경북 보수 분류인 나를 웃게 만든다. 90년대 초에 이미 다 나왔던 노동자주의 문제점을 뭐가 새롭다고 지금 시점에 중앙일보 지면에서 이야기하는가. 마르크스 연구를 더 진척시키는 것이 그가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제가 절대로 윤소영 선생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동준 선생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특히 말을 할 기회가 조중동이 열어주는 기회라면 그건 기회가 아닌 겁니다. 말을 해놓고 언론이 곡해했다라고 후회하지 말고 애초부터 곡해할 언론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장하준 선생님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왜 그런 쓸데없는 인터뷰를 했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장하준 선생님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한국 언론 지형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수는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이렇게 요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길이 아닌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